여야의 원구성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진행될 마지막 협상에 결렬될 경우에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원구성 합의 시한 또 넘겼습니다. 지난 재헌절을 첫 번째 데드라인으로 여겼다면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참 답답하네요. 지금 드러난 이유로는 과방위하고 행안위 위원장을 갖고 지금 두 개 다 갖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한치 양보를 안 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정말 그게 달까라고 생각할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안위하고 과방위 위원장 두 개를 다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 전반기가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놨죠. 예, 여러 가지 국회 초기에 다툼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도 있어서 그럼 우리는 상임위원장 다 맞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반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 또 여전히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양보는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과방위하고 행안위를 두 개를 다 고집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국민의힘이 풀 수 있는 문제일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민주당이 조금 민생을 걱정하시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하셔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일부 민주당도 그랬어요. 과방위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방위가 중요하지 않으면 먼저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둘 다 고집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나오는 이야기만 들어봐도 행안위와 과방위 중에서 민주당의 과방위를 갖고 국민의힘의 행안위를 갖는 이런 방안이 좀 논의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는데 계속해서 합의 사항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김진표 의장도 오늘 오전에 이제 10시부터 다시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결렬이 되면 본회의까지도 연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계속 양당이 모두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그 민생 관련된 법안과 정책들을 다뤄야 될 국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휴업 상태에 있다는 거는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저는 재헌절 이전에는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늦어질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럴 일인가 싶어서 양당 모두 정말 질타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마 과방위를 선택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과방위 중에서 방송통신 부분이겠죠. 방송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이걸 놓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대 야당이 양보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법사위 저희가 양보했고. 민주당 입장에서 양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과거의 약속이라 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국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에 책임은 저는 그래도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다수여도 궁극적으로는 국정 운영과 또 국회가 굴러가는데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것이죠. 집권 여당이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반기에 그럼 우리 다 안 해. 그래서 민주당이 또 뜻밖의 그래서는 안 될 일을 또 했잖아요. 상임위 다 가져오고 또 국회 부의장도 내도록 공석으로 가다가 이제 그런 일이 전반기 21대 국회에 벌어졌었는데 그때 우리 안에 이런 결기로 과방위 행안위 다 민주당 주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국민의힘이 정말 국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 이제 경찰국 신설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또 방송 관련한 것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고집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솔직한 속내를 제가 들여다보자면 그런 것인데 그런 의도가 없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두 개 과감하게 민주당에게 주고 빨리 국회를 열어서
국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반기 국회가 끝난 게 이제 5월 30일이고 지금 2달 가까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에도 의원들은 사실 월급을 받는단 말이죠. 세비라고 하는 그 금액도 적지가 않고 두 분께서도 의원을 지내셨고 뭐 계실 때도 한 50일 넘게 18대도 한 80일 이상 뭐 원구성이 지연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SNS에 국민의힘 조인희 의원이 면목이 없다, 세배를 반납하겠다 이런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님 되게 오랫동안 당시에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안 됐을 때 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 이제 그래서 면목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전액 반납 이런 건 아니었더라도 의총에서 결의해가지고 뭐 몇 퍼센트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10% 20%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에 기부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리고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재보선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국회 들어와서 아마 본인이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기대하던 바 또 구청장으로서 예. 했던 것들을 또 국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막 회의감도 느꼈을 거고 또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도 들어서 저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늘 저희가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오늘 이렇게 타결이 안 되면 아마 국민의 원망은 더 높아질 것이고 아마 예. 세비 다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국회 원구성 할 때마다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적인 요소는 차제에 김한규 의원이 뭐 법안도 내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법제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김유정 전 의원 국회에 계실 때뿐 아니라 뭐 김연아 전 의원께서 국회에 계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있었었고 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개정휴업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적, 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많은 초선 의원들이 들어가면 그런 결기를 갖고 이제 정치 개혁에 관한 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국회법 안에서도 그 회기와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뭐 거기에 벌칙을 가하면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보면 저는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의 어떤 의회 정치를 많이 얘기하면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상대가 밀접한 거리에서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건 정말 그러면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면서 뭔가 이 주고받고 의견을 갖고 싸우거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월급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국회에서는 텅 빈 의석만 나와 있고 한쪽에선 전당대회 한다고 난리고 또 한쪽은 이 와중에서도 해외 출장 가 있다고 또 좀 일부 기사가 나오고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가 뭘까?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뭐 세비 반납 일부 사이다 같은 발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세비 깎는 것일까? 예. 저는 그게 아니라 돈 받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일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저는 여야가 다 정말 지금 민생이 위기라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위기의식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로만 위기 하는 거죠. 말로만 민생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물가가 오르고 또 지금 노조 현장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있지만 그분들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울 때 삭감된 임금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손배상에 대한 대가도 예. 치러야 됩니다. 근데 과연 국회는 이렇게 여야의 줄다리기를 밀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 대가는 오로지 국민에게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의 의원 구성으로 보면 야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탄핵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과다 의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러면 균형이라고 한다 하면 상임위원장을 조금 여당이 더 가져간다고 해서 저는 국회의 의원 정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민생을 위하시고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의 기대만큼 국정을 잘 못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정말 통 크게 상임위원장을 양보해 주세요.
상임위원장을 양보를 해도 국회의 3분의 2가 민주당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저는 예. 정말 국민들에게 여야가 지금이라도 빨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들어가서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네, 것 오늘 같습니다. 두 가지 이제 큰 중요한 협상이 오늘 이루어지잖아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 협상.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인데 두 개 다 좀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둘 다 굉장히 우리 민생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도 예. 하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일하면서 싸워야지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정말 민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예. 빨리 좀 타결이 되고 오후에 본회의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큰 틀에서 감세 기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다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경제 또 전문가이신 만큼 이번 이 세제 개편안 굉장히 유심하게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이번 세제 개편안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감면을 위한 것이고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세제 개편안이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세제 개편안을 갖고 다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많은 언론이나 또 일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기업만 돈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부담, 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거의 징벌적 수준의 조세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상화하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세법을 굵직한 것만 봐서 그렇지만 네. 내부적으로도 좀 보니까 네. 중서민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법인세 많이 인하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소비성 서비스업 산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일종의 불로소득 쪽 아니면 이제 소비성 이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인세를 깎아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물건 만들고 또 연구하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수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에게 조금 더 일할 여건을 주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로 자재비가 많이 급등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뻔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노조들의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 저는 법인세 감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법인세들을 많이 인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한 자국의 경제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다 해외로 이전을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또 우리 업계가 미국에 갔었을 때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와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법인세를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세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세법의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까 제가 서민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월세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 강행하고 나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11%에서 14%, 15%까지 조금 늘려놨습니다. 결국 지금 국회 반대로 임대차 보호법 손도 못 대고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으로 일어난 부작용을 좀 세제 측면에서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담고 있다면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달에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죠. 예. 예. 그리고 18개 정도 법안을 고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먼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13조 1,000억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5년 동안 MB 정부 2008년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33조 9천억이었죠. 예. 9천억 깎은 이래로 아마 최대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합 두 차례 걸쳐서 한 4조 정도 깎았어요. 감세를 했었는데 결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3조 1천억 중에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게 이제 4조 1천억인데 법인세 총합은 6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대기업의 그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주겠다라는 게 OECD 그 평균이 21.2%인데 그거보다 너무 높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이제 이 25% 법인세율에 해당되는 대기업은 한 10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예를 들자면 실제로는 공제, 감면 받는 거를 다 감안하면 17%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OECD 21%에 맞추기 위해서 22%로 깎는다. 이런 거는 사실상 대기업의 감세, 그다음에 부자 감세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야당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세제 개편안 내에 적용을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1조 6천억이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반 그 서민들의 3천만 원 연간 소득자는 8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소득자 18만 원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하면 대기업의 법인세 깎아가지고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는 MB 때 했던 말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 똑같은데 왜 똑같은가 봤더니 지금 세제 개편안에 이 그 법인세 깎고 했던 기준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에 발표한 연구자료 그대로 지금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미 검증한 낙수 효과는 뻥이었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시 갖다 14년 만에 그 근거로 되면서 대기업이 이렇게 감면해주고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해서 그게 다시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거 아니라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고 정작 기업에서는 투자 고려하고 있는 재고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과연 그렇게 막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아까 김연아 의원님 이제 임금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거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만 추경호 부총리 뭐라고 했어요? 임금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기업의 임금을 사기업의 임금을 올려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총리 그다음에 14년 전 연구 결과 가지고 이미 결론 난 이득이 없다는 거에서 결론 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세제 개편에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세제 개편 문제까지도 MB 정부 시즌 2인데 이게 과연 실패한 정책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예. 다만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가격이 낮은 그 두 개의 집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여야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아마 선뜻 이 부분까지 야당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금 예.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라도. 예. 그래서 조금 네. 자세히 들여다봐야죠. 예, 기업에는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개인들 어려운데 거기에 부담 덜어주겠다라는 게 취지지만
실제로는 이런 소득세 이 정도 줄어서 지갑 사정 나아지는 거 체감하기 어렵고 법인세 역시도 낮춘다고 투자를 늘리겠느냐. 환경이 더 조성이 돼야 투자를 한다. 기업들은 그런 게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수만 감소화해서 기업 정부 운영에 더 어려움만 더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정부만 비대해지면 안 되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어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했고 지금 이번 세제 개편을 갖고 MB 시즌 2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갖고 참여정부 시즌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 다음에 MB 정부였잖아요. 참여정부 시즌 2의 대응 전략은 당연히 MB 정책 시즌 2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한쪽 방향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한 드라이브가 보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세금 많이 걷고 돈 많이 풀어서 경제가 좋아졌나요? 지금 MB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만 비교해 봤을 때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가 더 먹고 살기 좋았나?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진 거고요. 지금 노동계도 문재인 정권 말기에 엄청나게 그 집회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5년 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을 갖고 비판하신다면 예. 저는 거대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금에 와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조금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또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세부담에 대해서 지금 세부담 낮추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또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표를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받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그 다주택자 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이런 그 결과를 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과 이제 5년 전 동안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왜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이미 검증된 낙수 효과 없다는 게 검증된 그 과거에 흘러간 물레방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과연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명난 낙수 효과에 대해서 그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짚어야죠. 정권이 바뀌고 저희가 야당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서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문제 있는 거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게 맞는 것이죠. 문제 짚어내려면 국회부터 정상화돼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네. 확인을 하고 통과시킬 방안은 통과시키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각 당의 원내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좀 현 정부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의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이 기조가 그 둘 원내대표의 그 발언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일간? 어느 국회 때나 이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나면 동일하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저는 그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출범한 지 한 2달 남짓한 정부에게 탄핵을 언급하는 이 오만한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예. 전날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뭐 불씨를 던지신 거죠. 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정권에게 탄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역풍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는 싫지만 문재인 정권 5년의 망친 경제정책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탓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전 정권의 실정을 갖고 뭔가 그 자양분으로 정치하는 여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식상해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자꾸만 지금 새로운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특별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박하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러나 지금 2달 기간 동안 보면 사실은 뭐 인수위 거치고 그동안의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성과들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평가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들이 많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건 아까 이제 우리가 기업의 투자 환경 얘기하셨습니다. 2가지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근데 둘 다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제라도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민주당이 그거 그대로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 저 정도는 제시해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것들로 경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다. 그래서 전 정권 탓을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동안은 더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전 정권 탓을 우리가 어느 정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통 큰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기존 정치권에 식상했던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한 거죠. 아마추어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프로를 원하는 것이지 그대로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정치 초보지만 또 국민의힘은 다 몇 번의 집권을 경험했던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해서 저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예.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탄핵 관련 발언 우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발언 신경 쓰지 않는다.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고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세제 개편만 해도 당장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정말 놀랬고요. 취임사에서 협치나 소통은 왜 빠졌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자유만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대통령이 자유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치 소통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지지율에 뭐 별 의미 두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처럼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는 다른 외생 변수 아닌 지금 스스로 계속 발목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지금 원탑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는데 계속 설화 리스크가 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여기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커다란 비전이나 향후 국정 운영을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받은 세력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큰 틀에서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예. 계속해서 그 전 정권 탓을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이나 뭐 모두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징계 후의 여당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내 지도 체제 둘러싼 동상이몽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력 당권 주자들도 각자 셈법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당대표 관련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재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한 절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우리 당이 지금 뭐 당헌 단계에만 부합하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 최선의 선택이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네,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안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 권성동 체제로 가야 한다.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조심스럽지만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당이 좀 수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도체제 이야기가 물밑으로 올라오는 건 권성동 직무대행의 그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 이게 당내에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원외의 당대표가 이제 징계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는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 되게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또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과정에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누가 맡아도 집권 여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뭐 문재인 정권 탓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이 아직 이 국정의 구석구석에 또 연구소의 산하기관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전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내놔서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포진되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뭐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같았으면 징계 안 했을 겁니다. 예,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이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서 저희가 깊이 나눠봤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총 내용을 보시기에 가장 쟁점이 됐었던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나눠 갖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뭐 절충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둘 다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결국 둘 다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임위원장의 자리라는 게 특히 의석수가 적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회의를 어떻게 위원장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회의가 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끝까지 양보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뭔가 언론에 대해서 새 정부가 기존와는 다른 것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둘 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둘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었으니까 뭐 이런 게 정치고 이런 게 합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국회 일정들을 빠르게 소화해내고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 개정안도 통 큰 결단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빨리 내주는 것이 국회의 다음 목표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판 쟁점이었던 뭐 행안위 과반위 문제뿐 아니라 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등 몇몇 내용들이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잘 됐네요. 역시 민주당은 과왕이었군요.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외줄타기 상황이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딱 타결되는 모습 보여야 국민이 그래도 조금 마음 쓸어내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한다고 아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원래 예. 특위는 법안 심사권이 없죠. 예. 이제 그만큼 양당이 모두 조금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합의제로 선택을 했잖아요. 예. 사법개혁 특위고
또 연금개혁 특위고 간에 그 이제 합의로 해야 되니까 누구 하나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지난한 아마 협상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이 싸우게 될 텐데 또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타결됐고 또 오후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본회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25일부터는 이제 대정부 질문 들어가고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50 며칠 만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이라도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 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당초에 이제 비교섭 단체 한몫도 있었는데 그게 빠졌던 부분 이번에는 그대로 그래 빠지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목소리가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을 것 같거든요. 예, 조금 아쉬움이 있겠죠. 그리고 정의당에서 특히 또 반발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연금개혁 특위나 이 부분에 또 비교섭 단체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조금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비난은 받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예. 불만도 많겠죠. 예,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교섭 단체의 성격이 지난 20대 국회하고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정의당이 사실 제3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두 양당 간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비교섭 단체에서 정의당은 수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나머지 의원들을 보십시오. 뭐 이상하게 탈당한 의원들이 다 비교섭 단체 의원으로 무소속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지난번에 검수완박위에서 위장 탈당했다는 분도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교섭 단체의 의미가 20대 국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이 보여준 민심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제3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에 들어온다면 저는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보여준 어떤 정치권에 대한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최종으로 합의했고 여야가 이 과방위원장, 행안위원장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아, 김유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